저는 윤서진입니다. 42살 둘째 며느리죠. 시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들은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부모님은 이제 부담이에요. 큰며느리 최가영이 차갑게 내뱉은 그 말. 시아버지관 앞에서 오열하던 시어머니 뒤에서 계산기 두드리듯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장례식장 뒤편 작은 방에서 가족 회의라는 게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구석 의자에 작아져 앉아 계셨고요. 큰아들 김태진은 정장 넥타이를 풀며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죠. 어머니, 이제 홀로 계시기 어려우시잖아요. 요양원이나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요양원. 그 말에 시어머니 박영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69세 어르신의 눈에는 당황과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내가 아직 정신 멀쩡한데 무슨 요양원 소리야.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장사를 하며 두 아들을 키워낸 분이에요. 그 생활력과 자존심이 한순간에 꺾일 리 없었죠. 가영은 서류 뭉치를 꺼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현실을 봐야죠. 저희도 아이들 교육비에 대출금까지 있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된다. 부담이다. 이런 말들이 시어머니 앞에서 서슴없이 나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 남편 도윤은 중간에 끼어 어정쩡한 표정만 짓고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낡아빠진 공책 하나를 꺼내셨어요. 표지가 너덜거리는 요리 노트였습니다. 밑줄 친 데만 보면 돼. 시어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리 노트에 왜 밑줄을 쳐놨을까요? 그리고 짐을 정리하며 시어머니가 꼭 챙기신 건 오래된 전기밥솥이었습니다. 플라스틱이 누렇게 변한 아마 20년은 좋게 된 것 같은 밥솥이었어요. 어머니, 새 걸로 사드릴게요. 그건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니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건 내 전 재산이야.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지만 왠지 농담 같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손에 들린 밥솥이 유독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부담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69세 어르신이 부담일까요? 평생을 자식들 위해 살아온 분이 이제 짐이 된 걸까요? 남편 도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정말 어머니가 부담이야. 도윤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글쎄, 현실적으론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우리 엄마. 그 말에 제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짐이 아니라 어머니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시어머니를 모셔온 날 집 안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전세로 사는 작은 아파트인데 갑자기 3명이 되니까 좁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도윤은 처음엔 난처해했습니다. 회사 일도 바쁜데 집에 신경 쓸 일이 또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큰 소리로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양심이 있으니까. 문제는 큰아들 쪽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셔온다고 하니까 연락이 뚝 끊겼어요. 카톡도 일십,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기를 쓰고 독립적이려 하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하시고 식사 준비도 당신이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진아, 내가 직장 다니는 것도 힘든데 나까지 챙기면 안 되지. 어머니, 제가 간호조무사 일하다가 그만뒀잖아요. 지금은 시간 여유가 있어요. 그래도 말이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뒷바라지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니야. 시어머니 말씀에 가슴이 찡했어요.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너무 역력히 보였거든요. 며칠 후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방문했습니다. 정나래라는 젊은 분이었어요.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는데 친근하면서도 전문적이었습니다. 어르신 연세가 69세시니까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주 2회 정도 요양보호사가 와서 도움을 드리는 거죠. 나래가 설명하니까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어요. 그런 건 필요 없어. 내가 아직 멀쩡한데 남한테 신세질 일 있나. 식사 배달 서비스도 있습니다. 경로 식당에서 도시락을 가져다 주는데 한 끼에 3,000원 정도예요. 내 밥은 내가 해먹는다.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나래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들이 보통 그러세요. 하지만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류 작업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요. 나래가 가고 난 후 시어머니와 저는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서진아, 미안하다. 뭐가 미안하세요? 내가 너희 집에 와서 불편을 끼치잖아. 어머니, 불편한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혼자 계시는 게 더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자존심이 강한 분이라 남에게 기대는 걸 못 견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그 낡은 전기밥솥으로 밥을 하고 계셨어요. 저희 집에 더 좋은 밥솥이 있는데도 당신 걸 고집하셨죠. 어머니, 이 밥솥 진짜 오래됐네요. 언제 샀어요? 한 20년쯤 됐나? 태진이가 대학 들어갈 때 샀지. 20년 전이면 2005년쯤이겠네요. 그때 큰아들 태진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 산 거라니 뭔가 의미가 있는 물건 같았어요. 잘 나오나요? 요새 밥솥은 성능이 좋던데. 이게 제일 좋아. 밥맛도 그렇고. 시어머니는 밥솥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이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큰아들 태진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온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안부 전화 하나 없더라고요. 가영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저는 참다 못해 태진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어머니 안부 좀 물어보시죠. 아, 서진아. 바빠서 그랬어. 어머니 잘 계시지? 네, 잘 계세요. 그런데 한 번씩은 안부라도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 그럴게. 고마워, 서진아. 고맙긴 뭘 고마워해요. 당연한 일 하는 건데. 전화를 끊고 나니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싶었어요. 시어머니를 모셔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큰아들 태진과 가영이 집으로 왔습니다. 그동안 소식도 없더니 웬일인가 싶었죠. 태진은 평소보다 말을 조심스럽게 했어요. 서진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이 아니에요, 형님. 당연한 일이죠. 가영은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뭔가 준비해온 티가 났어요. 어머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두 사람이 오니까 표정이 경직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태진이 가영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통장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복잡해지잖아요. 통장 정리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가영이 서류 봉투에서 종이들을 꺼냈어요. 위임장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기 어려우시잖아요. 저희가 대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위임장만 써주시면 돼요. 위임장을. 시어머니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어요. 저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 정확히 뭘 하시려는 거예요? 아, 그냥 통장들 정리하고 정기예금 같은 것도 확인해보고 그런 거지. 복잡한 건 아니야. 가영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금융 사기도 많고 해서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정확히 어떤 통장들이 있는지, 잔액은 얼마나 되는지 먼저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영이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보였어요. 그건
어머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되죠. 아니에요. 위임장 쓰기 전에 서류부터 보여주세요. 뭘 위임받는지 명확히 해야죠. 제 말에 태진이 약간 언짢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진아, 가족끼리 뭘 그렇게 까다롭게 해. 까다로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머니 재산에 관한 일인데. 시어머니는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내 통장 내가 관리할 수 있는데 왜 위임장을 써야 하냐? 어머니, 나이 드시면 깜빡하실 수도 있고. 태진이 말하다가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말을 막으셨어요. 아직 깜빡할 나이 안 됐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가영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했어요. 급하지 않다면서 왜 갑자기 위임장을 들고 왔을까요? 두 사람이 가고 난 후 시어머니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남편 도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형님이 갑자기 왜 이런 일을 하려는 것 같아? 글쎄, 좋은 뜻 아닐까? 좋은 뜻이라기엔 뭔가 수상해.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종이 넘기는 소리였는데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살짝 문틈으로 보니까 시어머니가 그 낡은 요리 노트를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요리 레시피를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걸 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요리 노트 사이에서 살짝 보이는 종이가 있었는데 뭔가 은행 관련 서류 같았어요. 예금조합이라는 글자가 보였거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 있다는 걸. 그리고 태진과 가영이 그걸 알고 있다는 걸.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서진아, 나 경로식당에서 일하고 싶어. 네. 일이라뇨. 봉사 겸 일자리가 있다더라. 동네 어르신들한테 밥 해드리는 거. 저는 깜짝 놀랐어요. 69세 어르신이 다른 어르신들 밥을 해드리겠다니. 하지만 시어머니 표정이 진지하셔서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힘드실 텐데요. 힘든 게 아니라 좋은 거야.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어. 시어머니는 평생 일을 하시며 살아온 분이에요.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시려니 적응이 안 되시는 것 같았어요. 경로식당은 저희 동네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가서 담당자를 만나봤어요. 69세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주 3회 하루 4시간 정도 근무하시면 되고 급여도 소액이지만 나와요. 급여 이야기가 나오자 시어머니 얼굴이 밝아졌어요. 얼마나 받는데? 한 달에 40만 원 정도예요. 40만 원이라니 많은 돈은 아니지만 시어머니에게는 의미가 있으신 모양이었어요. 첫 출근 날 시어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하셨어요. 오랜만에 일을 나간다고 들뜨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가 어디 있어. 이런 거야 재미로 하는 거지. 시어머니가 나가시고 나서 저는 집 청소를 하다가 놀라운 사람을 만났어요. 인터폰이 울려서 나가봤더니 50대 남자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혹시 박영희 어르신 계신가요? 네, 외할머니인데 지금 일하러 나가셨어요. 누구세요? 저는 이성우라고 합니다. 방문 요양보호사인데 어르신 아드님께서 부탁하셔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성우라는 분은 고지식해 보이지만 따뜻한 인상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태진이 언제 방문 요양보호사를 불렀다는 거죠? 저희가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아, 그런가요? 아드님께서 어머님을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저는 태진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어요. 형님, 혹시 어머니 방문 요양 신청하셨어요? 아, 그거 말이지. 성우라는 분이 괜찮다고 해서. 어떻게 아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생전에 알던 분이야. 가끔 찾아뵈었거든. 아버지 생전에 알던 분이라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성우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저희 시아버지와 어떤 사이셨나요? 제가 힘들 때 시아버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은혜가 있는 분이죠.
은혜가 있다는 말에서 뭔가 깊은 사연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성우 씨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 연락처 드릴게요. 성우 씨가 가고 난 후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태진이 갑자기 왜 방문 요양을 신청했을까요? 그것도 아버지 생전에 알던 분을 통해서. 오후에 시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셨어요. 얼굴이 환해 보이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어머니? 좋더라. 오랜만에 일다운 일을 했지. 많이 힘드시지 않았어요. 힘들긴 뭘. 이런 일은 재미가 있어야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뭔가 일을 하면서 자존감을 찾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태진과 가영이 또 왔어요. 어머니, 일한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괜찮다 마당. 일하는 게 좋아. 가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나이도 있으시고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냥 편히 쉬세요. 편히 쉬라고. 나 아직 죽을 사람 아니야. 시어머니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가영의 말이 기분 나쁘셨나 봅니다. 태진이 말했어요. 어머니, 방문 요양보호사 성우 씨 괜찮은 분 같던데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방문 요양보호사가 뭐하러 와? 그냥 가끔 안부도 확인하고 필요하면 도움도 받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겠다. 태진과 가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갔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시어머니가 경로식당에 나가시고 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기밥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딸깍 딸깍. 스위치가 제대로 안 눌리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아끼시는 밥솥인데 고장이 나면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솥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바닥 부분이 조금 들떠 있더라고요. 20년 된 제품이라 플라스틱이 변형된 것 같았어요. 수리를 해야 하나. 하지만 이렇게 오래된 제품은 수리비가 더 비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고쳐보기로 했어요. 드라이버로 밥솥 바닥을 분해하는데 뭔가 이상한 게 만져졌습니다. 종이 같은 게 만져지더라고요. 뭐지? 더 자세히 보니까 비닐봉지가 밥솥 바닥에 숨겨져 있었어요. 꽤 두툼한 봉지였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시어머니가 숨겨놓으신 거라면 함부로 보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밥솥을 고치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봉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로 본 건 예금, 적금 영수증들이었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매달 30만 원씩 적금을 넣으셨더라고요. 5년간 1,800만 원. 그 다음에는 손글씨로 쓰인 메모가 있었어요. 태진 빚 정리 후 남은 돈 마이너스 650만 원. 태진 빚 정리. 큰아들의 빚을 시어머니가 정리해 주셨다는 뜻이었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차용증이 하나 있었어요. 이성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방문 요양보호사 성우 씨였어요. 차용증 내용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차용 금액 500만 원. 차용인 이성우. 차용 날짜 2020년 3월. 상환 완료 2025년 5월. 2025년 5월이면 바로 지난달이에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완납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시어머니가 성우 씨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셨고 그게 이제야 다 갚아진 거였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마지막 종이었어요. 시아버지 필체로 쓰인 편지 같은 거였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성우야, 자네가 어려울 때 내가 도운 게 별거 아니었네. 이제 자네가 나를 도와줄 차례인가 보네. 영희가 혼자 남으면 걱정이 많이 될 것 같네. 아버지가 성우 씨에게 부탁을 하신 거였어요. 시어머니를 부탁한다는. 저는 봉투를 다시 밥솥에 넣고 원래대로 조립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때 시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셨어요. 서진아, 뭐 하고 있었어? 아, 어머니 밥솥이 이상해서 고쳐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급하게 다가오셨어요. 밥솥을 왜 만져? 내가 할게. 어머니, 고장 난 것 같아서요. 고장 안 났어. 원래 그래. 시어머니는 밥솥을 확인하시더니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뭔가 중요한 걸 숨기고 계신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도윤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아. 뭘 숨기시게? 돈 관련해서. 그리고 성우 씨와도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같고. 도윤은 시큰둥했어요. 별거 아닐 거야. 어르신들은 원래 그러시잖아.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태진과 가영이 위임장을 들고 온 것도 갑자기 방문 요양을 신청한 것도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저는 성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우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성우 씨는 오후에 저희 집에 왔어요. 시어머니가 일 나가신 사이였습니다. 시아버님과 어떤 관계였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성우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시아버님께 큰 빚을 지고 있었어요. 제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돌아가셨을 때 장례 비용까지 도와주셨거든요. 500만 원 정도였나요? 성우 씨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세요?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 갚으셨다고. 네, 지난달에 마지막으로 갚았어요. 5년에 걸쳐서요. 성우 씨 목소리에 감사함이 묻어났어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신 게 있나요? 어머님을 잘 봐달라고 하셨어요. 당신이 먼저 가면 어머님이 걱정될 거라고.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성우 씨가 방문 요양보호사로 나타난 것도 태진이 그를 추천한 것도 다 시아버지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태진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거였습니다. 도윤이 회사 동료에게서 들은 이야기였어요. 태진 형 회사가 요즘 힘들다던데. 어떻게 힘들다는 거야?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고. 대출도 많이 받았는데 매출이 안 나온다나 봐. 저는 갑자기 태진과 가영이 위임장을 들고 온 이유가 이해됐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시어머니 재산에 눈독을 들인 거였겠죠. 그리고 며칠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영이 혼자 집에 왔어요. 서진 씨, 잠깐 상의할 게 있어서요. 네, 뭔데요? 가영은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어투로 말했어요. 사실 저희가 요즘 자금 사정이 좀 어려워서요. 역시 나였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대출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요. 어머님 명의면 금리도 좋고 한도도 넉넉할 것 같거든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69세 어르신 명의로 대출을 받겠다니. 가영 씨, 그건 안 될 말이에요. 왜 안 돼요? 저희가 갚을 건데. 갚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어머니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려고요. 가영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진 씨가 뭘 그렇게 간섭해요. 어머님 아들이 큰아들인데. 간섭이 아니라 당연한 걱정이죠. 그럼 어머님한테 직접 말씀드릴게요. 가영은 그 말을 남기고 갔어요. 저는 급하게 동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래 씨, 혹시 성년후견 제도에 대해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어떤 상황이신가요? 나래가 집에 와서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한정후견이라는 게 있어요. 어르신이 의사결정 능력은 있지만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보호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제도죠. 복잡한가요? 서류가 좀 많긴 하지만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나래의 설명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놓였어요. 만약 태진과 가영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다는 거니까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태진이가 왔었다더라. 네, 가영 씨가 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대출 이야기지. 어머니도 알고 계셨나 봅니다. 어머니, 그런 건 절대 안 됩니다. 나도 그럴 생각 없어. 내 나이에 무슨 대출을 받아. 다행히 시어머니도 반대 의사가 분명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도윤이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엄마, 형이 정말 어려운가 봐. 오늘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심각하더라. 시어머니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뭐라고 하던. 사업 정리하고 새로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분간 수입이 없을 거라고. 저는 불안했어요. 시어머니가 큰아들을 불쌍히 여기실까 봐서요. 어머니, 동정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은 원래 위험한 거예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해서 어머니가 희생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마음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아온 분이니까 아들이 어려우면 도와주고 싶으실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태진과 가영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할지 걱정됐거든요. 며칠 후 태진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서진아, 가족 회의를 하자. 다들 모이자. 무슨 회의요? 어머니 일이야.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저는 불안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어쨌든 가족 문제니까요. 토요일 오후 태진과 가영이 집에 왔습니다. 시어머니도 일을 마치고 오셨고 도윤까지 해서 4명이 거실에 앉았어요. 태진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상황이 정말 어려워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듣고 계셨어요. 회사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어머니 도움 없이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가영이 거들었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희가 어머님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잘했다고요. 어머니를 부담이라고 한 사람이. 서진 씨, 그건 오해였어요. 오해가 아니라 진심이었죠.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도윤이 말렸어요. 자, 차분히 이야기해보자.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그 낡은 전기밥솥을 가져왔어요. 이게 뭔데? 태진이 어리둥절해했어요. 저는 밥솥을 분해해서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20년간 숨겨놓으신 거예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진아, 그걸 왜? 어머니, 이제 다 말해야 해요. 저는 봉투 안에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태진이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어머니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매달 30만 원씩 넣으신 적금 영수증이에요. 5년간 1,800만 원. 그리고 이건 태진 빚 정리 후 남은 돈이라고 적혀 있네요. 650만 원. 태진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어머니가 형님 빚을 갚아주셨다는 뜻이죠. 가영이 끼어들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다고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부담이라고 했죠. 그때 문득 초인종이 울렸어요. 성우 씨였습니다. 성우 씨 어떡해? 전화 드렸는데 안 받으셔서 왔어요. 어머님께 드릴 게 있어서요. 성우 씨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뭔데요? 시아버님께 빌렸던 돈 마지막 상환이에요. 그리고 감사 편지도. 성우 씨가 봉투를 열어서 보여줬어요. 500만 원 완납 증명서와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제게 500만 원을 빌려주셨어요. 제 아버지 장례비와 생활비로요. 5년에 걸쳐서 갚았고 지난달에 마지막 납부를 했어요. 태진과 가영이 어리둥절해했어요. 성우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이 혼자 남으시면 걱정될 거라고, 내가 도움받은 만큼 보답하라고. 저는 편지를 읽어봤어요. 시아버님이 성우 씨에게 쓰신 편지예요.
영희가 평생 모은 돈이 자식들한테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써 있네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보가 그런 말을. 태진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돈을 함부로 쓰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위임장 써달라고 한 건. 그건. 가영이 변명했어요. 정말 급해서 그랬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급하면 어머니 돈을 써도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부담이라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태진아, 가영아. 너희들이 어려운 건 알겠다. 하지만 내 돈까지 쓰면서 해결할 일은 아니야. 어머니,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내 노후를 위한 돈이고. 태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성우 씨가 말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이런 일이 있을 줄 아셨나 봐요. 그래서 제게 부탁하신 거겠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시아버지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셨는지를. 그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하지만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누가 진짜 가족인지, 누가 진짜 부담인지. 그 회의 이후 며칠간 집안이 조용했어요. 태진과 가영은 연락도 안 했고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으셨어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서진아, 앉아봐라. 네, 어머니. 나 결정한 게 있어. 시어머니 표정이 진지하셨어요. 실버주택에 신청했다. 네. 실버주택이요. 공공 임대형 노인주택이야. 혼자 살기에 딱 좋더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너희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또 부담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어머니, 저는 부담이라고 생각 안 해요. 고마워, 서진아.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시어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았어요. 실버주택이면 관리도 받고 비슷한 또래분들도 많고 나 같은 사람한테는 더 좋을 거야. 저는 섭섭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자존심과 독립성을 생각하면 좋은 선택일 수도 있었거든요. 언제부터요? 다음 달부터 입주 가능하다고 하더라. 그리고 시어머니가 요리 노트를 꺼내셨어요. 이것도 정리해야겠구나. 요리 노트를 펼치시니까 그 사이에서 통장이 나왔어요. 예금조합 통장이었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돈이야. 통장을 보니까 잔액이 2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어머니, 이 돈은 너한테 맡기고 싶어. 네. 내가 나중에 아프거나 간병이 필요하면 이 돈으로 해결하자. 투명하게 쓰고 남으면 내 몫이야. 저는 울컥했어요. 어머니, 태진이한테는 100만 원만 줄 거야. 상징적으로. 100만 원이요. 대신 조건이 있어. 1년간 매달 한 번씩은 와야 해. 안부 확인하러. 시어머니는 끝까지 큰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선을 그으신 거죠. 다음 날 태진과 가영을 불러서 시어머니 결정을 알려드렸어요. 실버주택에 들어가신다고. 태진이 당황했어요. 어머니,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생각해본 결과야. 가영이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잘못했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단호하셨어요. 그리고 통장 이야기도 하셨어요. 태진에게는 100만 원, 저에게는 관리 권한. 어머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가영이 억울해했어요. 뭐가 너무해. 내 돈인데 내가 어떻게 쓰든 내 자유 아니야. 태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한 달 후 시어머니는 정말로 실버주택으로 이사하셨어요. 저는 매주 2번씩 안부를 확인하러 갔고 태진도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은 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진도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와 진짜 대화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서진아, 고마워. 뭐가 고마우세요? 내가 아니었으면
내 마지막 돈까지 다 털렸을 거야. 저는 웃었어요. 어머니 돈은 어머니가 지키신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야. 내가 용기를 냈잖아. 시어머니는 이제 실버주택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어요. 비슷한 또래분들과 어울리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부담이라는 말로 가려진 것은 누군가의 평생의 사랑과 장부의 진실이었다는 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과 정말로 가족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 그 차이가 결국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자유롭게 사시고 저는 그분을 지켜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담이 아니라 사랑으로, 의무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정한 가족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